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그림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은 젊은 시절의 다윈의 모습이라면 양 끝에 있는 것은 노년의 모습이겠죠. 다윈은 영국 출신으로 생물 연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생애가 19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19세기의 교양 있는 유럽의 지식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역시 노년의 다윈의 모습이고 나머지 두 그림은 다윈을 풍자한 캐리커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 다윈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캐리커처가 나왔나 봅니다. 먼저 찰스 다윈의 생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09년 의사인 로버트 다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이레즈머스 다윈인데 역시 의사이며 또한 박물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계몽적 지식인의 모임인 만어회의 회원이기도 했는데 특히 진화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진화론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성공한 의사이다 보니 다윈도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해 에든버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다윈의 형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해 이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 지역이죠.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피를 보는 것이 무서워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데 수술 도중 환자의 피를 보고 수술실에서 도망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후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국인이 국교회가 되겠죠. 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불립니다. 성공회 대학교도 있죠. 여하튼 사제가 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윈은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 공부보다는 사격 여행이나 승마, 딱정벌레를 수집하는 일에 더 열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자연 탐구에 열중합니다. 1831년에 다윈은 우연한 계기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식물학과 교수인 헨슬러의 추천을 받아 비글호 항해에 동행하여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5년에 걸친 기간이었는데 이때 그는 폭넓게 연구합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채집한 새와 식물의 상태 등을 보고 진화론의 아이디어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흔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발견보다는 나중에 진화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 정도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836년에 항해를 끝내고 다윈은 비그로 항해기를 출판하는데 이 책은
당시 영국에서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윈은 이 책만으로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도 하고 대영 제국이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거나 탐험하는 종류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다윈은 1839년에 외삼촌의 딸과 결혼합니다. 친척하고 결혼했죠.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10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물론 모두 성인으로 다 성장한 것은 아니고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도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유아 사망률이 높아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죠. 다윈 부부가 아꼈던 자식이 먼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너무나 슬퍼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윈 집안 자체가 영국에서 부유한 상류층입니다. 아버지가 성공한 의사이니 대단히 부유했고 어머니 쪽도 역시 성공한 사업가 집안이라 부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내 역시 어머니 쪽이니 부유했겠죠. 다윈 부부는 집안 자체가 영국에서 상당히 부유한 상류층이었고 또 다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 해서 평생 놀고 먹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윈은 평생 뚜렷한 직업 없이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학자들과 편지를 통해 소통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 다윈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비글호 항해 도중 얻은 풍토병으로 다윈은 일생 구토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1882년에 73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윈은 영국에서 존경받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사망 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영국에서 왕족이나 유명한 학자가 묻히는 곳인데 다윈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다윈의 대표 저서는 종의 기원이죠. 1859년에 출판되며 여기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책도 역시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하게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왼쪽의 지도는 비글호 항해 일정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남위쪽으로 내려오죠.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지나 태평양으로 넘어오는데 페루 쪽으로 올라오면 남미와 가까운 지역에 섬이 있죠. 그게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오고 다시 인도양을 지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죠.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희망봉을 지나 대서양으로 갑니다. 다시 남미 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죠. 이게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은 다윈 생전에 총 6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개정되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살펴봅시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윈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이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종은 신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닭 따로, 개 따로, 고릴라 따로, 사람 따로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처음 창조한 이후 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나 변했다고 해도 종 내의 변화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 사상을 담고 있는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이런 통상적인 생각을 깨트리면서 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진화론은 박물학 수준의 생물학이 현대 생물학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은 어느 것이나 따로따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종처럼 다른 종에서 유래한다. 즉, 종은 다른 종에서 유래하며 하나의 종이 진화하면서 여러 종으로 분화한다는 종의 분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종의 분화의 과정을 그는 생명의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나무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주기에서 수많은 가지가 나오죠. 또 그 가지에서 또 다양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의 분화의 과정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에서 수많은 종이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나와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질과 변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콩 심은데 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팥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아니듯이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서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그 사이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죠.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에서도 형질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형질은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종에 속하는 생물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즉 생물학적 특징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이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연 선택이 특정한 변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가 먼저 발생하면 자연 선택은 그것을 골라낼 뿐이라는 거죠. 일종의 채처럼 걸러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변이가 먼저 존재해야만 자연 선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변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다윈은 변이의 원인으로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교재에서는 4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 조건, 즉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물체 자체의 특성인데요. 첫 번째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환경 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유전 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당시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자신도 다인 자신이겠죠.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실험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변이의 원인을 제시한 것이고 심지어 그 자신이 반박하기도 했던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가지고 변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용불용설은 획득 형질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다인 자신도 변이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하튼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크게 2가지 맥락에서 나눠서 제시했는데요. 환경 변이와 유전 변이, 즉 생활 조건과 생물체 자체의 특성, 이 2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생물체 자체의 특성, 즉 유전 변이는 유전학이 발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다려야 하죠. 멘델은 다윈에 비해 한 세대 정도 후배인데 완두콩을 가지고 한 그의 실험은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되었고 20세기에 와서 재발견되어 본격적인 유전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은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현대 생물학을 구성하는 두 추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윈은 아무래도 생활 조건, 즉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진화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변이를 연구하려면 변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변이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자연 상태보다 사육 재배 상태의 변이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육 재배를 할 때 변이가 더 빈번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육 재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집중적으로 골라내어 그것들끼리 교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품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생명체에서 특수한 형질을 지닌 것만을 가려서 교배하여 그 형질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인위 선택 혹은 인공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과 달리 인간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품종 개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완동물, 가축, 과일, 꽃, 나무 중에는 인간이 인위 선택을 통해 그 품종을 개량한 것이 많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동식물일수록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강아지 있죠?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아지도 19세기에 영국에서 인위 선택을 통해 그 품종이 개량된 것이 많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강아지나 비둘기 등을 가지고 그 품종을 개량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강아지가 생기게 되었고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도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그 다양한 비둘기가 알고 보면 한두 종의 비둘기에서 품종 개량을 통해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회색의 비둘기에서 특정한 형질을 인위적으로 발현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으니 그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인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시작할 때 이러한 인위 선택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긴 내용이라 장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도 품종이 개량되어 자연 상태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나 돼지, 양 등의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인위 선택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면 과연 자연도 그렇게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겠죠. 이에 대해 다윈의 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으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제 20세기에 와서 45억 년 정도로 지구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진화를 위한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종의 유비추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위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 안에서도 여러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변이가 아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선택되면 단일한 종에서도 여러 변종이 나와 종의 분화, 즉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윈은 종이란 것 자체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실 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도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종은 유사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로 서로 교배 가능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교배가 불가능하면 같은 종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인간과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교배하면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오는가요? 나오지 않죠. 그럼 다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인이 교배한다면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올 수 없겠죠. 말과 당나귀를 인위적으로 교배하면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오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오죠. 그게 뭔가요? 나귀입니다. 나귀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나온 새끼입니다. 다른 종인데도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에 관한 정의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나귀와 나귀를 교배하면 그 사이에 새끼가 나오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배 불가능하다는 종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유전학이 발전하여 유전자 개념을 가지고 종을 정의하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렇게 고정된 불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